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인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내일 지방선거 휴일을 앞두고 다소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켠 상황이기는 한데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또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어제보다 0.5% 오르면서 890선을 회복하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이슈들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이고요.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생산 소비 투자가 늘어서 상황이 좀 나아지나 했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었는데요. 트리플 감소를 보인 겁니다.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줄어든 것은 2년 2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보다 0.7% 감소한 116.4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1, 2월 모두 감소하다가 3월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 전환한 겁니다.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면서 숙박 음식업이 11.5% 증가하는 등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가 3.5% 감소하는 등 광공업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의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 여파로 중국 비중이 큰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 등 내수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는데요. 경기 회복 흐름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산업 3대 지표 동반 하락이 좋은 신호는 아니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 자본으로 매입해 확보하는 걸 말하는데요. 최근 LG가 오는 2024년 말까지 총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최고 경영진은 물론 주요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달라고 독려했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30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임원은 모두 28명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 금액은 약 43억 정도에 달합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속속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이달 18일 자사주 50만 주, 금액으로는 약 713억 정도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늘 8월 18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자사주를 사고 있는 건지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인 주주 가치 제고 행보입니다. 회사가 사들인 주식 물량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를 관리하는 차원인 거죠. 장기적으로는 회사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권은 주주들에게 있는데 자사주 매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거든요. 즉 자사주를 매입하면 의결권 수가 감소해 외부 특정 세력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는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거래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처음으로 월세 비중이 50%가 넘으면서 전세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월세 거래는 총 26만 건 정도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월세가 13만 건 이상을 차지하며 50.4%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으면서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예, 다소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월세 비중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후 그동안 수요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비중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전세 월세화 현상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딴 금리 인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 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산업활동 동향부터 기업, 부동산 이야기까지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1시 56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르는데요. 증시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중국이 오는 1일부터 상해 봉쇄를 해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중국 증시의 상승은 다소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 미 증시의 휴장으로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인식과 함께 보합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미 증시의 휴장과 또 내일 있을 국내 증시의 휴장을 앞두고 보합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전장에 다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간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해준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함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0.31%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677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한때 파란불을 켜기도 했는데요. 오후장에는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0.54%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891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2,871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에 나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하루 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도폭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1,305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발전 비중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4만 385기가와트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는데요. 10년 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EU의 리파워 계획에 따르면 EU는 2025년까지 태양광 설치량을 2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는 누적 태양광 발전 설치량을 6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CS윈드는 6%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유니스는 12% 급등 흐름, CS베어링도 현재 20%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은행주들이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도 은행주들의 주가는 흥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은행들의 이자 수익률도 늘게 되면서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지난 1월 금리 인상의 기조가 크게 나타났을 때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12%가량 밀려났었는데 반면 은행주들은 10% 넘게 올랐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됐고 현재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게 부각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1.09%의 하락세, 신한지주도 0.12%, DGB금융지주도 현재 0.46%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주가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인텔과의 CEO 회동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메타버스 근무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로이스는 OTT 박스 전문 업체인데 애플 TV 전용 티빙 애플리케이션과 애플 TV에서 국내 OTT 티빙의 콘텐츠를 시청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아 메카닉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2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18거래일 만에 50만 원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2차 전지를 관련한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조선해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선사 머스크가 친환경 연료로 운항할 수 없는 배는 이제 더 이상 발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와 차세대 선박인 메탄올 추진선을 건조했던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추가 수주 기대감에 커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1.22%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91,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IP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이 보여지기도 했었죠. 여기에 1분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2.49% 오른 14,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살펴볼 종목은 서정기전이 있습니다. 네, 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 원전 건설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죠. 장중 한때 15%가 넘는 급등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63% 오른 11,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자동차 쪽을,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 특징적이다 보였는데요. 과장님께서 분석한 이 시간 수급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자동차 업종과 2차 전지 업종 좀 유입이 되면서 이제 관련 업종의 강세를 추가적으로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반도체 수급난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이 대기 물량 중심으로 좀 생산량을 하반기에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배터리사와의 이런 합작 공장 가동도 좀 임박한 만큼 이 전기차 생산이 한층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자동차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의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자동차 업종 주요 종목들 대부분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기아,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또 SK 이노베이션,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LNF, 에코프로비엠 등 자동차 업종과 2차 전지 업종 내 주요 종목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전 대비 오후 들어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에 일부 조금 밀리는 모습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단연 좀 풍력 관련주의 강세가 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측면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좀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에너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자연스레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전부터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EU가 향후 90%가량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대체제로 풍력과 태양광 등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장 초반부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 계획 발표를 하면서 오는 2030년도까지 이 태양광은 물론 풍력 발전 역시도 현재 수준의 약 2배 이상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 등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 또 유럽 외에도 중국 역시도 이 신재생 에너지 촉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중국의 이 서부 사막 지역에 풍력 발전 기지 건설 가속화를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풍력 관련주들의 강세를 좀 추가적으로 더 이끄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솔루션, 또 CS 윈드, CS 베어링, 또 유니슨, 유니테스트 등 이런 주가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느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자동차 업종 내에서 현대모비스의 좀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른 모습인데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 다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을 오늘 장대 양봉과 더불어 거래대금까지 동반이 되면서 기술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점에 좀 먼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주가가 좋지 못했던 요인이 바로 1분기 실적 실망감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실적에서 좀 외형 성장은 했지만 이 수익성이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었는데 이 영업이익 감소 요인 크게는 이 완성차 업체의 물량 감소, 또 원부자재 가격 상승, 운송비 상승 부담 등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익률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 자동차 업종의 강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수급난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역시도 이 가동률 개선과 더불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상저하고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1분기 이익률이 좀 떨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저점으로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현대모비스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얼마 전이었죠. 이 현대차 그룹이 53조 원 가량을 국내에 관련 투자를 하겠다라고 소식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이는 곧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이 현대모비스가 이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까지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역시도 하반기로 갈수록 앞서 가동률 개선과 더불어 이 물류비 부담 역시도 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회복 역시도 1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가 반등 흐름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1분기 실적 실망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현대모비스 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급포착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오늘 주목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전 중 중국의 5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단은 증시의 호조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제조업 PMI가 중국 경기를 판단하는 데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이번 발표 주요 내용과 함께 먼저 전해주시죠. 우선 기업
관계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제조업 PMI는 보통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준선인 50포인트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50포인트보다 밑에 있으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그가 발표된 5월 달의 제조업 PMI가 조금 중요했던 부분은 지난 4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그 오한 사태인 재작년 2020년 2월 이후에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이번에 5월달에 발표될 PMI 지수가 계속해서 경기 축소 국면에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그 경기 회복하는 국면에 접어들 것인지가 가늠하는 그 지수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9.6포인트로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0포인트보다 밑에 있으면서 경기 위축 국면의 그런 수치가 나타났지만 지난달 4월달에 47.4포인트보다는 2.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미국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티크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그런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이 제조업 PMI로 제조업 경기의 위축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또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상 지표 기준선인 50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상하이의 중견 기업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렸던 것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하순경부터 상하이 봉쇄 그리고 여러 도시들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계속해서 봉쇄 정책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휘청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테슬라와 상하이 폭스바겐, SMIC 같은 상하이의 중견 기업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리는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는 그 임직원들이 공장에서 숙식을 시키는 조건으로 예외적인 조업 가동을 승인해준 것으로 그런 것이 정책의 골자였는데요. 이런 테슬라의 경우를 봤을 때는 2교대 근무제를 시작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폐쇄루프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폐쇄루프 방식으로 일부 가동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4월보다 5월 달에 제조업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테슬라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그 테슬라 같은 경우 5월 중순 코로나 확산 시 이전 수준으로 생산량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에 그 일부 생산이 재개가 되고 오늘부터 그 중국이 그 상하이 봉쇄를 조금씩 해제하면서 경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오늘 6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3교대로 복귀하는 상하이 공장이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관련된 국내 업체들의 주가 그리고 중국과 미국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그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요.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던 업체들의 생산 가동 정상화도 타 업체들에 비해서는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비스업 동향을 반영하는 비제조업 PMI도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과 5월 달에 중국의 봉쇄가 절정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이렇게 소폭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전체적으로 상하이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 봉쇄를 일부 완화하면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수요와 제조가 동시에 완화되는 효과, 이에 따라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가 동반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쇄 완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이번 6월달 PMI 지수는 50% 이상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하이 봉쇄 해제감에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 또 비트코인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됐었고 또 현실적인 행정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시 기능 회복 과정에는 어떤 난제가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물론 그 PMI 지수는 전달보다 그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조금 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기재조업 PMI 구성 항목 중에 그 고용인원 항목 지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업활동 충격 여부가 실질적인 생활에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고용 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가시성보다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4월 중국의 도시 실업률이 전달에 5.8%보다 높은 6.1%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당국이 정한 올해의 어떤 관리 목표 5.5%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 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올해 여름에 그 취업 시장에 예상되는 유입 인구가 약 1,000만 명 이상임을 감안했을 때 이런 실업률의 증가는 어떤 중국 경기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완전한 정상화가 되는 것을 파악할 때는 물론 그 PMI 지수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고용률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의 고용률도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위기에 직면한 중국 경제 상황에 중국 당국은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기업에는 또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봉쇄 조치 해제와 함께 상하이시 같은 경우는 50개 지원책이 포함된 약 3천억 원 위안, 약 56조 원의 경기 부양책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중국의 어떤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그 부양책의 대부분이 세수로 다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그 방향성의 의미를 조금 더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를 다시 한번 늘리고 이에 따라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이번 그 부양책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된 그 소비재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관련된 그 유류 관련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석유 수요가 5월 달 같은 경우 하루에 약 12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결과로 나오게 됐는데요.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게 된다면 하루 소비량이 1,600만 배럴로 될 것으로 관측이 되게 되면서 석유 수요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그 경기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상존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수요가 중국의 석유 제품 그리고 소비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글로벌 경제가 숨통에 틔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섬유 업종 그리고 석유 관련된 화학 업종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소식이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종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해운업계 수출 기업이 그렇죠. 특히 해운업계는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 해운 운임 지수 상승에 따른 업종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해운 운임 관련된 업체들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반해서 발표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반등하는, 최근에는 하락을 했지만 지난주부터 2주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CFI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역대 최고치인 5,194.36포인트를 찍게 된 이후에 17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2분기부터 해운업계가 계절적 성수기로 진입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상하이 봉쇄 해제를 발표를 하면서 봉쇄 해제로 인해서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해운 운임의 반등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등이 예전에 전고점 수준만큼 올라갈지는 약간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단기간에는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생산하지 못했던 물량까지 쏟아지고, 이에 따른 물류 대란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해운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 해운 업종 같은 경우 1분기에 대한 실적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상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해운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즉 SCFI의 등락에 따른 주가 연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의 제조업 PMI 발표 소식과 또 상해 봉쇄 해제 소식이 또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켓 로드맵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칼럼은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달러 강세 흐름이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간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국채 금리는 소폭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안정권에 진입한 듯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벌써 6월 달로 들어가는데요. 6월은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좀 지속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악화될 요인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금리의 저점, 국채 가격의 저점, 그다음에 달러의 고점, 이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FOMC 회의가 미칠 영향은 어떤 부담보다도 어떤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6월 회의에서 긍정적인 또 이렇게 멘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시장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6월에 가면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6월 중순에 14일, 15일 이렇게 일정으로 있기 때문에 FOMC 회의가 거래일수로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열흘 정도 네.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회의 때까지는 그다지 크게 꺾일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회의가 이슈이기도 한데, 이제 6월 달 들어서면은 달라지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대차 대조표 축소, 이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이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첫 번째에서는 그 FOMC 회의와 연관돼 가지고 이 패드에서 어떻게 자산 매각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동안에 늘어왔었다는 건 대강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산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푸른색이 미국 국채를 매수한 것이고, 아래쪽에 초록색이 이제 MBS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팬데믹 이전 그때 그러니까 2020년으로 왼쪽에 이렇게 회색으로 쭉 가로축을 만든 그 축이 그거보다 이제 확 증가한 폭이 한 2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GDP의 35%까지다 이렇게 이제 패드 쪽에서는 늘어난 폭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GDP의 18% 정도를 이 보유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35%까지 GDP의 35% 양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났다. 그리고 결국 한 2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간으로 한 800억 달러씩 채권을 매각을 국채를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MBS 같은 경우 4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2020년 3월 팬데믹 직전에 모두 다 합치면 3조 9조 달러 그리고 2022년 5월 지금 기준으로 8.5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배가량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게 자산 매각의 정의인데 여기서 자산 매각을 우리가 이렇게 자산 매각하면은 있는 거를 막 갖다 판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듯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산을 막 시장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기되는 채권을 다시 투자하지 않는 그러니까 롤오버하지 않는 그런 경우이지 아직 가지고 있는 걸 매도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산 매각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단어를 비슷하게 지금 쓰고는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대차대조표 축소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자산 매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자산 매각이란 걸 또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차대조표에 우리가 보면 부채 계정이 있고 자산 계정이 있고 자본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산 계정에 있는 것들을 떨어낸다 해가지고 자산 매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이 자산 쪽에 밸런스 시트 안에 자산 쪽에 있는 것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로 이 패드가 어떻게 이 밸런스 시트를 줄일 것인가 그 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은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그 다음 달 8월까지 그러니까 6, 7, 8월이 왼쪽에 있는 것인데 이 보시면은 이때는 채권을 월간 한 300억 달러, 그다음에 MBS 같은 경우가 175억 달러를 이 3달 동안 줄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2배씩입니다. 국채를 600억 달러씩, 그러니까 9월부터요. 그리고 MBS를 350억 달러씩 만기 돌아오는 거를 회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가만히 따져 보시면은 예전에 매수할 때는 이 800억, 400억 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회수할 때는 300억 불, 175억 불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느리죠. 해서 이것을 투입시킬 때는 빨리 투입시켰지만 뺄 때는 점차 좀 늘려가지고 기간을 늘려서 빼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패드가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올 때보다 나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 매각 물량까지는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 6월에 가서 아마도 기자들은 그거 언제 매각할 거냐 또 따지기 시작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어떤 매각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으로만 본다면은 별로 그렇게 큰 충격은 오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6월의 FOMC 회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자산 매각,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코멘트가 진짜로 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이 그런 질문을 나오게끔 유지가 될 것인가. 한 2주 동안 인플레이션이 또 중요해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월 달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또 중요할 텐데 일단 부담보다는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6월 패드에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거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자산 매각을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FED가 보유 채권을 매각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게 국채 시장에는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자산 시장 유동성에 압박을 주는 건 아닐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이 월간 국채 발행량이 이제 재무부 쪽에서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제가 이 표를 만들어서 가져왔었는데
이게 5월 둘째 주에 이게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 이슈들이 많아서 제가 요 발행량 증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6월 들어가가지고 이 국채 이 자산 매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검토할 때가 돼서 오늘 한번 그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올해 거를 까만 박스권을 이렇게 오른쪽에다 표시를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위기 때 발행량 증가 추이보다 이렇게 보면은 높이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발행량이 증가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재정 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달러가 강세 들어가는 속도도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연관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 끝에서 이 세 개의 막대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3분기에 발행될 그러니까 7, 8, 9월 달의 양인데 이 7, 8, 9월 달의 양을 보면은 이번 분기보다도 더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국채 발행량 증가 추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건 아까 페드가 만기되는 물량을 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수치보다 한 600억 달러를 증가시켜서 아니죠. 6월, 6, 7, 8월은 이제 300억 달러, 그다음에 그 이유는 600억 달러씩 증가를 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 300억 달러씩 키를 높여서 보면은 약간씩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 6월 달이 5월 달보다 약간 줄어들고는 있지만 페드가 자기 자산들을 빼갈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6월 달이 5월 달보다는 약간 좀 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발행 계획에 의하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많이 부담이 줄어드는 건 7월 달 키가 좀 많이 작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자산 매각이라고 해가지고 빼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7월 달이 올해 이 4월 이후로는 가장 여유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6월 FOMC 회의에서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 7, 8월까지는 우리가 말 그대로 서머랠리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자산 시장은 이렇게 뺄 거 빼고 또 보유 물량 안 매각하고 그다음에 발행량 줄이고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해외 쪽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패드가 빠져나가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이 이 국채를 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그냥 그대로인데 그 이외의 국가들, 특히 이 국채를 많이 사주는 나라들이 이 아시아권에 많죠.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요. 이쪽에서의 유동성 빠져나가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주식을 팔고 이거 국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채 팔고 이 국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금리 쪽도 자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은 향후에 변화되는 그 추이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미국채 발행 이 일정에 따라서 또 우리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그래서 제가 6월 국채 발행 일정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네. 6월 7일부터 9일까지가 3년물, 10년물, 30년물 각각 국채 발행량이 약 460억, 330억, 190억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쭉 22일, 23일에 조금씩 있고 또 집중되는 게 27, 28일에 2년물, 5년물, 7년물이 좀 부담이 됩니다. 결국 첫 주하고 마지막 주가 좀 부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FOMC 회의가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발행에 대한 불안한 그런 시장을 FOMC가 가운데서 회의를 열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6월 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주하고 마지막 주에 부담이 있다는 거. 제가 이것은 글로벌 유동성하고 달러하고 그대로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지난주까지도 강세를 보였던 게 왜 강세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 국채 일정하고 맞물려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그 환경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왜 꺾였는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올라갔는지도 몰랐는데 왜 지금 내려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 배경 요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6월 달에도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나 이 증가 추이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달러하고 연관돼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금리와 달러가 다시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앞서서 6월 FOMC에서 큰 이슈가 없다면 7, 8월에 썸머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인플레이션 추이가 완화된다면 6월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죠.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조심할 때가 됐다라고 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더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온 폭이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이후에는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실제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폭은 별로 크지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I 기준으로도 이 100불 넘어선 다음에 110불까지 올라간 다음부터는 90불까지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뭐 118불, 117불 왔다 갔다 한다 한들 그 당시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110불에 비하면은 지금 5월 한 달 동안 올라간 폭이 거의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가만큼이나 황당하게 많이 상승한 내추럴가스 이쪽 선물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장기로 추세를 본 겁니다. 2008년부터요. 이 원형 바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표치를 예전에 이 점선으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게 이 큰 그림이고요. 그것을 확대해서 본 그림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기술적 흐름이 뭘 뜻하냐면 주봉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선으로 고점을 이어가면서 아래쪽 점선을 이은 그 지지선이 있죠. 점차 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저항과 지지선이요. 지금 이 9불을 넘어서서 최고치가 9.5불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빨간색 점선은 얼마를 뜻하냐면 6불 50센트입니다. 이게 거의 지난달, 이번 달 30%씩 올랐거든요. 만약에 이거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저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50%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어느 한순간에 이게 속도가 줄어들고 반전이 되면은 급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상품 시장이 원래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가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유가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붉은색 박스권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항상 비교를 해왔었던 2014년하고 2018년이거든요. 이 두 시기가 유가가 급등락을 계속하면서 유가 때문에 어떤 때는 인플레이션이 좀 문제가 되고 어떤 때는 또 이게 너무 내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하고 2018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계점을 벗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급등락이 고점에서 나타난 이유는 급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 급락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에서 갑자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걱정거리였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걱정거리로 또 걱정을 낳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시장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를 좀 조심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 네. 인플레이션 쪽도 6월 들어서 좀 까라앉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 점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본 유가하고 채권 금리 그것과 주가하고 연동시켜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 유가와 채권과 주식시장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나타나는 커머디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은 주식시장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거의 배경 요인이나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차후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페드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시작이 될 텐데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하는지 6월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앞으로 상품 시장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P메이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